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돼 체포할 명단을 정보사에 전달했고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던 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내란 세력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중순에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을 정보사에 넘겼고 선관위에 가면 노태학 위원장도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7일 국군 정보사령부 정모대령은 같은 정보사 소속 김모대령으로부터 A4 용지 10장 분량의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롯데리아 계엄 회동의 참석자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한 특수요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계엄이란 글씨가 적힌 서류의 출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 대령은 정 대령에게 서류에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명단과 본인이 할 일을 메모하고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정 대령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서류에는 전산부서, 정보보호부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 선관위 각 부서 직원 30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정 대령에게는 이들이 출근하면 회의실에 가두는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서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 씨는 당시 계엄이 발생하면 해야 할 임무를 설명하면서 노태학을 확인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정 대령은 밝혔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다시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사진 2장으로 이름과 함께 사진이 붙어있는 중앙선관위 편성표였습니다. 2~3명을 제외하고는 노상원 씨가 전달한 명단과 달라 문 사령관에게 얘기하자 문 사령관은 다음 날 아침 인사과에 가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요원들에게 임무를 알리자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케이블 타이나 두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2인 1조로 회의실로 데려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정 대령은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가 끝난 뒤 정 대령과 김 대령을 불러 자신이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언급하라며 말 맞추기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 이틀 전 햄버거집에서 정보사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 계엄 당일엔 군사경찰 역할을 하는 군 전현직 관계자들과 이른바 2차 햄버거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2차 회동의 참석자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전현직 군 장교들이었는데요. 1차 햄버거 회동에서 선관위 서버 침탈을 지시했던 노 씨가 2차 회동에선 군 체포조, 나아가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던 게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문의 롯데리아 2차 회동, 조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 반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과 만났습니다. 4시 3분까지 1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냥 검은 옷 차림이었어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시라고 하셨습니다. MBC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만난 3명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전현직 군 장교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부실, 축소수사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당시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최고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군사경찰을 운용하는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들과 모인 겁니다. 두 번의 햄버거 회동에 모두 참석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유일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첫 번째 햄버거 회동에서 정보사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2차 회동에 특히 전직 수사본부장이 동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잡기 위한 군 체포조 동원을 넘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직속 사설계엄 수사팀 구성을 지시받은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은 현재 모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모 전 대령에게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2차 햄버거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계엄 당일 판교 정보사령부에는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를 받은 93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엄 선포 전 이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계엄 때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장성급 지휘관들과 HID 요원들이 모여있던 정보사가 12.3 내란의 막후기지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5시간 전인 3일 오후 5시 30분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이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위병소에서 사무실로 안내한 사람은 롯데리아 계엄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정모대령. 두 사람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얘기를 하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마침 사무실에 들어갔던 정대령이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대령은 이들 중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본입니까? 부입니까? 라고 물었고 잠시 뒤 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는 합동수사본부란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정대령은 이 말을 듣고 계엄일 수 있겠다는 인식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93회 2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준장은 노상원 씨 지시로 정보사에 갔다면서도 사전에 계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대령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방첩사령부에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들이 언급한 걸 두고 노상원 씨가 지휘하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별도의 비선 조직을 만들려 했던 거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을 비롯해 이날 정보사에 모인 주요 지휘관들은 모두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간 측근들로 분류됩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10명은 과천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뒤 서버를 촬영했고 HID를 비롯한 정보사 정예 요원 38명이 다음날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 정보사령부가 사실상 12.3 내란의 막후 기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12.12 쿠데타 때 보면은 구사단장이나 일군단장 뭐 그 여러 부대장들이 서울 경비단에 와 있었잖아요. 그런 모형을 본따서 기갑여단장을 필요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보사에 대기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진술을 한 정모대령은 오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앞서 보신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현직 군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노 씨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던 곳 근처 점집에 살고 있고 실제로 역술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두 차례나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안산 롯데리아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한 반지하 주택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집문 앞에 명태 여러 마리와 각종 술,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문 옆 창고에도 무속용품과 술 등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대문엔 점집 표시가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손님들이 늘어설 정도로 유명한 점집이라고 합니다. 잡아서 고사진에는 뭐 그런 식으로 톰돼지 갖다 놓고 그러고 BMW, 아우디 이거 많이 와요. 대놓고 가요 무조건. 노 씨는 이곳에서 여성 무속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인터넷 사진 거기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나는 상상도 못했죠.
해서 그런 거라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이제 눈치를 좀 이렇게 선생님이랑 써주는 편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노 씨는 역술인들과 동업하면서 직접 점을 봐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주 봐주고 그랬다던데.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모르겠지. 점집 직원이라는 여성은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했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그 안에서 점도 보셨어요? 점집 간판은 노 씨의 계엄 모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떼내졌습니다. 3, 4년 됐네. 여기 온 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살, 빨간 거 있어. 간판이 없네. 내란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 건 물론 무속에도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엄 비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그럼 노상원 씨는 어떻게 민간인 신분으로 심지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했던 인물인데도 이번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보사령부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었던 걸까요? 노 씨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장성 진급을 미끼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선 실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인 노상원 씨는 2명의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진급을 언급하며 자신이 별을 달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현역 장성인 기갑 부대장에게도 역시 진급을 거론하며 정보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에 현역 고위 간부들은 노 씨에게 복종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다는 걸 간부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김용현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부대의 작전과장일 때 2사람은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맡았을 땐 정책과장을 역임하며 측근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육사에 수석 입학한 노상원 씨는 졸업하며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병과를 정보로 바꿨습니다. 이후 국정원과 청와대 파견 근무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폐쇄적이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정보부대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걸로 전해집니다. 정보사는 아주 고도의 비밀 부대라서 일반 장군들도 잘 모릅니다. 김용현 장관도 보병 작전이라서 정보사를 잘 모르는데 예비역 정보사 출신 친함으로써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정보 분야 요직을 거치던 그는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했고 군이 운용하는 드론 사업에도 참여하려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전현직을 넘나드는 정보병과 특유의 끈끈한 문화에 실세 김용현 장관과의 친분이 더해지면서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을 사실상 지휘하게 됩니다. 정보사령부는 그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 확보와 직원 체포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에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또 다른 축인 충안파 여인영 방첩사령관마저도 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씨에게 연락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기획자라고 지목된 인물마저 무속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주요 의사결정마다 무속인들이 관여했다거나 주술에 의존해왔다는 숱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채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섰던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또 천공에 이어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던 명태균 씨까지 주술로 얼룩진 정권 관련 논란들을 구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회. 윤석열 예비후보의 손바닥 한가운데에 임금 왕자가 보입니다. 윤 후보는 세 차례 경선 토론회에 모두 선명한 왕자를 적은 채 나타났습니다.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대선 후보가 된 뒤엔 무속인이 캠프 비선으로 활동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직원들을 지휘하는 남성, 바로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함을 썼던 건진 법사는 후보 일정과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캠프 비선으로 지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속인 천공은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 윤 대통령과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직 사퇴를 조언했고 집무실 용산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현 상황에 대해선 정의를 공부시키는 과정이라며 3개월 안에 상황이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하느님이 잘 내놓으신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해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영적 대화를 나눈다. 윤 대통령 장모의 구속을 예언했다는 등 범상치 않은 폭로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유독 무속 얘기가 끊이지 않던 윤석열 정권. 비상계엄 기획자의 무속인 활동 전력까지 포착되면서 내란 사태가 혹시 무속 신앙에서 기인한 건 아닌지 상식을 뛰어넘는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 4명이서 국회의원 1명을 끌어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하지만 그와 정면 배치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 체포 방식도 언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 1명씩은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타깃이 국회 기능정지에 맞춰졌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에 병력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보냈냐는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부족하지 않나,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는 반응을 내놨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계엄군 핵심 지휘부들의 일관된 증언이 속속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공석인 장관은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안 되고 장관은 된다는 건데 헌법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장관은 임명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 근거로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 권한은 대행할 수 없고 행정부 수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치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고 해놓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내각 구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분화하고 각각에는 또 뭐 어떤 권한들이 속하고 이런 것은 헌법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분법입니다. 특히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추천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멈춰 세우며 헌정 질서를 지킨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내란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제기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의 회견이었는데 누가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줬나 봤더니 친윤계 핵심 의원이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행이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20여 분 기자회견 동안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할애했습니다. 기자회견 중반이 넘어가자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그 주장이 헌법을 걸고 계엄 폭주를 막아세웠던 국회의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심지어 원외 인사인 황 전 총리가 어떻게 이런 회견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이날 황 전 총리에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대신 빌려준 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며 황 전 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예약해달라고 해서 예약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적인 여권 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상황에서 관련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황 전 총리에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며 황당한 부정선거론과 내란에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지난 3일 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표결 때는 사라졌던 신동욱 의원이 당시 우리 의원들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에 오라고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을 달라며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친 지난 4일 새벽 0시 반 전후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신동욱 당시 원내 수석 대변인이 본회의장 한가운데서 의원 몇 명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잠시 뒤 본회의장 뒤편으로 향했고 더 이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신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미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누군가와 통화했고 표결 직전 바깥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야권에서 신 의원이 본회의장 상황을 어디엔가 보고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신 의원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을 모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요청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당시 판단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혈 사태로 급격하게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30분의 시간을 달라.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고의적인 의결 방해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당사로 간 수십 명의 의원들을 본청으로 모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원내대표가 혼자 표결에 들어갈 수는 없어 국회의장에게 최대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보신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인 모습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며 야당 탓을 하고 나선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순서가 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했다고 다 찬성한 게 아니라더니 돌연 당일 본회의에 못 온 이유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를 통제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일부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 의원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라 못 온 사정을 설명하려던 거라고 해명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표결 불참으로 욕먹으니 고작 생각해낸 게 민주당 지지자냐. 시위대는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영도 의원은 돌연 당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야당은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인정한 거냐, 또 최 의원 자신도 표결에 불참했던데 자기 자신도 고발할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 번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민주당은 담을 넘는다. 국회 도서관 쪽은 열어준다며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들은 통제에 강하게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담을 넘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172명,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자, 이번엔 공수처 연결해서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자, 구민지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고 한 겁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5일 오전 10시에 이곳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 휴일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나올 건지겠죠.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한 번씩 불렀고 다 안 나왔는데 이번 요구까지 거부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세 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성탄조사에 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여러 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곳에서 쭉 지켜봤는데 공수처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경호 차량의 위치를 확정했고요. 또 취재진에게도 개인정보를 제출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과천청사에는 공수처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도 입주해 있는데요. 25일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5명이 오늘부터 공수처에 상주하면서 수사 지원 업무에 투입됐고요. 공수처와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며 충분히 성심껏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주 토요일 가결되기 전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겁니다. 어디서 조사했는지, 무얼 조사했는지 경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불법 절차를 밝히기 위한 건데 경찰이 피의자인 국무위원들까지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 등을 뺀 9명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은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한 건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어디서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이 전혀 밝히지 않고 또 뒤늦게 공개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장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죠. 계엄 전에 경찰 수뇌부를 부른 안가회동 등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동선을 살피려는 건가요?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역시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게 알려진 건 경호처장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등을 불러 MBC 등 계엄군 장악기관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다만 계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견 연락을 했고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접견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도 추궁했는데요.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함께 대통령 경호처 근무를 했는데 박 처장은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경호 인력 뒤에 숨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받는 걸 거부한 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재판부가 좀 못을 박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어제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공고관이 월요일쯤 그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 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발송 일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시민들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도 내란 수사에도 시간만 끌면서 숨어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에 분노가 쏟아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윤재 기자,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그리고 지금은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매일 저녁 모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헌법재판소 근처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도 내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한 걸 비판하면서 내란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당장 체포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미온적으로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본인들은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태도를 나오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것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동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선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가 계속 인멸되고 있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자신의 수하들에게 증언을 오염시키고 있고 증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포 구속이 당연히 필요하다. 자, 내일이면 탄핵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나는 토요일인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된다는데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집회가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내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주최 측은 주말인 만큼 약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도심 행진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농민단체들도 전북과 경북 등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출발해 내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앞서 경찰이 이 집회를 거주자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금지시켜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래대로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내일 이곳 헌법재판소 근처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주가 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려는 변호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선임 미비를 계속 핑계 삼으면 그 자체로 강제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을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 공수처에서 2차 출석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저희 대답만 좀 해주세요. 김 전 위원장은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BC와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디올백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했던 최지우 변호사 역시 당장은 합류가 어렵고 내년 이후 검토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은 공식 변호인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통보 이후 열흘이 됐지만 변호인단에 실제로 누군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미적돼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서기 꺼린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의도적 지연을 한다면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들이 처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변명하고 왜곡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신속한 파면을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단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탄핵소추단 단장으로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였던 이광범 변호사,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의도로 뛰쳐나온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아찔했던 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는 등 이미 왜곡된 논리를 퍼뜨리는 반대 여론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변명과 사실 왜곡과 그리고 또 그것을 기반해서 실은 그 다음의 반격을 또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을 보고 결코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반드시 탄핵을 완성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무리한 억지 주장을 내놓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재판정에서 제지하자며 전략 구상에도 돌입했습니다. 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하였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탄핵에 당론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일정과 쟁점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단을 정하지 않았고 40년 지기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은 채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 씨가 정치권에 이 돈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전 씨가 이름을 언급했다는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윤한홍 의원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는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들에게 1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인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윤한홍 의원은 전 씨와 친분은 있지만 돈을 받은 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전 씨도 윤 의원에게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1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전 씨가 접촉한 정치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2년 전 해임됐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취소 1심 재판에서 뒤늦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이 밀려난 뒤 KBS에선 이른바 낙하산 논란 속에 두 사장이 연거푸 취임하며 내부 갈등이 큰데요. 또 다른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KBS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 당일 MBC와 KBS의 차기 이사진을 각각 선임, 추천했습니다. 상임위원 오인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취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KBS 이사회의 신임 이사진 취임을 막아달라는 신청 사건은 넉 달째 심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문진 이사진의 취임을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 모두 재판부를 바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3번째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2번째 발의를 앞둔 극도의 전국 혼란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고법까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대법원으로 기피 신청을 가져간 것은 그저 시간을 끌겠다는 후한무치한 행위입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의 와중에도 KBS 이사진은 새 얼굴로 바뀌었고 작년 KBS 남영진 당시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방만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저널리즘 시스템은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당치 않은 어떤 조직 개편, 임명 동의제 완전히 무시. 지금 그것이 박민 체제 끝나고 박장범 체제로 넘어와서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 KBS 본부는 남 전 이사장의 승소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연된 정의여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금지와 800-7070 대통령실 통화를 첫 보도하며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 보도한 MBC 법조팀의 나세웅, 윤상문, 김상훈, 정상빈, 박솔립 기자가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일반 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MBC 사회팀의 이승지, 송정훈, 류현준, 김지성 기자는 대학가는 물론 미성년자 사이에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일반 보도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탐사 시추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12월 성어기를 맞은 포항의 홍게잡이 어민들이 탐사구역이 어장과 겹쳐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 동남쪽 42km 해상. 선체 가운데 커다란 기둥 같은 시추탑이 우뚝 선 배가 보입니다. 대왕고래로 이름 붙인 동해 심해에 가스와 석유가 실제로 있는지 탐사를 하러 온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우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임대한 이 배 주변으로 홍게잡이 어선 등 배 40여 척이 몰려듭니다. 탐사 시추 현장입니다. 어선들은 시추선 주변을 에워싸며 석유공사의 시추 작업 강행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어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했다며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홍게 금어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요. 그때 하시면 되지 왜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 시기에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들 어민 300여 명은 포항 구룡포항에서도 대왕고래 시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어민들은 올겨울 저온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어류 서식지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왕고래 인근 해역은 홍게통발과 오징어 채낚기 등을 주요 조업으로 하는 어선 240여 척의 생업이 달린 곳이라는 겁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산란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오징어나 모든 그 바다의 생선들이 거의 자체를 다 감춘다고 봐야죠. 석유공사 측은 어피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컸다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대왕고래 해역에 대한 시추 탐사는 앞으로 4, 50일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해 계약 해지 분쟁을 겪고 있는 프로농구 손호와 김민욱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손호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김민욱. 결국 KBL 재정위원회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단 측은 이 사건으로 구단의 이미지가 손상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 10일까지의 연봉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선수 측은 계약 해지를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단이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계약 해지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키 2m 21의 괴물센터 웬반야마가 애틀랜타전에서 42점을 폭발시켰습니다. 위력적인 블록슛에 장거리 3점포까지 왜 외계인으로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골밑을 파고드는 트레이영의 슛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막아낸 웬반야마. 뒤로 물러서며 슛을 해도 긴 팔을 걸리고 수비 한 명을 제쳤다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블록슛이 날아옵니다. 마치 늘어나는 로봇의 팔처럼 웬만한 슛은 다 걷어내는데요. 올 시즌 전체 블록슛 1위답죠. 그런데 블록슛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스테픈 커리처럼 툭툭 치고 들어가다 기습적으로 3점을 던지고 이 큰 키에 스텝백 석점까지 던지는데 쏙쏙 림을 가르고요. 작은 속임 동작 하나에 상대 블로커 2명이 날아갑니다. 이번엔 골밑을 돌파하다가 그냥 던져놓고 스스로 엘리웁으로 마무리하네요. 석점슛 7개를 포함해 무려 42득점. 이러면 막아낼 자가 있을까요?
네, 미국 고교농구 유망주의 환상적인 덩크슛입니다. 공을 뒤로 돌린 것도 모자라 몸까지 기가 막히게 접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와 서해안부터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밤사이 한기가 남하면서 이 눈구름대가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서 눈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청도에 3에서 8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남부 내륙에 1에서 5cm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과 오전을 기해서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 북부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인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3도, 대구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이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